그렇게 나태되면서 이 사람들이 그 그림을 팔았던 데가 어디야? 전시장. 그 전시장에서 이제는 부르주아지들이 약간 양상을 달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눈이 생겼어요. 근데 그 눈은 옛날에 가지고 있는 귀족계급의 눈이 아닙니다. 똑같은 눈이 아니에요. 부르주아지들이 가지고 있는 눈은 뭐냐면 어떤 수준을 보는 눈과 동시에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까지 같이 보는 거죠. 이 그림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같이 보는 거죠. 거기에서 그거를 가장 꼽혔던 게 뉴욕이라는 거죠. 뉴욕이 가지고 있는 앤디 월서부터 마스크야 그러니까 뉴욕의 그 지역이라는 2차 세계대전에 의해 가지고 모든 다 과학자들이 다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거기서 만들어졌던 게 바로 부르주아 예술의 총화예요. 그래서 그런 걔네들이 거기서 그거를 가지고 가면서 물론 그 전부터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걸렸는데 여기서 튀려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만약에 에스테르 공작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눈에만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눈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주문하면 가가지고 그 사람 그래도 마음이 그 사람 마음에 듭니다. 지금은 뭐냐면 그 당시 오게 20세기 초,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오게 되면은 이 전시장에서 무조건 튀어야 돼요. 세몸이라는 거는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튀어야 돼요. 그 살아남으려면 이미 화상들의 눈이라는 거는 부족계급의 어떤 그 눈과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 눈이 동시에 같이 가거든요. 여기서 예술이라는 것들이 철저하게 자본의 방식으로 하니 사실 예술이라는 것이 새롭다. 예술 그걸 새롭다. 이 등식이 성립된 거는 성립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그러니까 예술가라는 사람들이 이상한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술가라는 거는 돈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술가는 당연히 그거와 자기 열정과 재능을 위해 가지고 다 열정을 다하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그 열정 속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먹고 살기 위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냐면 새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클리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털로 이렇게 털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 스푼이라고 누구인가? 그게 새롭나요? 만약에 그게 새롭다면은 그 새로움은 완벽하게 자본주의 형태 안에 들어가고 자본주의라는 것들은 예술이라는 형태 안에서 고정관념을 깨는 무시가 고정관념을 깨는 것들이 새롭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맨날 공기나 자기나 이런 것, 쇠나 이런 걸로 만들어야 하느냐? 털로도 만들었죠. 물론 그 작가가 여러 가지 설명을 그런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걸로도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새롭다. 그 고정관념을 깨는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새로운 거예요. 자본주의 하에서의 새로움은 어떻게 보면은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라는 것과 등식이 맞아 떨어집니다. 예술에서의 새로움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태제예요. 정말 중요한 태제인데 옛날부터 그래왔죠. 그래서 귀족사에서도 렘브란트를 좋아했던 그 많은 귀족들은 그 렘브란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색깔의 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 새롭다고 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렘브란트의 그리면서 그 사람들이, 귀족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그 귀족 사회에서 렘브란트를 떠받들어 준 거, 떠받들어 줘 봐야 그냥 하수인이지만 그 사람들이 그 렘브란트를 인정해 준 정도는 뭐냐면 중세 신학에 대한 그림, 중세 신학에 대한 회화로서의 새로운 해석을 한 거예요. 조또가 그린 이게 승천하는 원근법에 의해 가지고 구름이 쫙 승천하는 무슨 성당이죠. 그 성당 천장에다가 거기 가면은 전 못 가봤는데 거기 가면 정말 예수가 승천하는 것 같아요. 기둥들이 쭉 올라가면서 그 기둥에다가 그림 다 그려가지고 승천하는 예수. 그 원근법의 새로운 발견입니다. 중세 회화의 한 기점이 되는 거예요. 거의 정점이죠. 새로우죠. 그렇게 그린 거예요. 원근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그린 건 새로운. 뭐냐면 새로운 신학적 해석을 말로 한 게 아니라 언어로 한 게 아니라 그림으로. 그건 새로운 거예요. 하지만 현대 회화에서, 그러니까 부르주아 예술에서 현대 회화에서 새롭다라는 것은 단순히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이 벽을 막대사탕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벽이 콘크리트가 아니라 막대사탕으로도 할 수 있구나.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굉장히 올드 펑키한 그런 파바티스트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이만한 거 그거보다 만드는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사람이 최저. 네. 저는 그 사람 그 작업을 이렇게 한국에서 보고 괜찮다. 중국에 갔어요. 그 사람 그림이 샤가이 예원 앞에 그 사람 조각이고요. 중국들이 하나도 그냥 중국 애들이 더 모르는 거예요. 걔는 기둥 신발 벗고 최정하씨 작품은 거기 가니까 너무 평범한 거예요. 너무 평범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어떤 형태를 뻥튀게 하거나, 아니면 그 새로운 걸로 보고 바꾸거나, 그거는 이제는 고정관념을 깨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없죠. 깨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서양이나 서유럽이나 아니면 동양이나 똑같이 내려오고 있는 전통은 뭐예요? 예술의 전통은 뭐예요? 역시 새롭다라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새롭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난데없이 벌어진 게 아니라 그게 우선 어떤 해석을 가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또 서양에 얘기한 지금 현대 미술의 컨셉추얼 아트하고 다른 컨셉추얼 아트는 불화밖에 없잖아요. 불화 떨어가지고 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실질적으로 자기가 음악을 하면 음악으로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 그림 자체로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해석. 그러니까 중세의 새로운 신학적 해석을 조또가 원근법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알타미나 북글 명화도 지금까지 인류가 계속 존재하면서 있어 왔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현대 미술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새롭다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바꿔치기, 이런 물질을 저걸로 대체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걸 반 새롭다고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제가 이제까지 서양 회화를 쭉 얘기를 했는데 그 새로움에 대해서 다시 우리 조선으로 한번 가봅시다. 조선 회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제가 생각을 해요. 어느 날 안경이라는 안평대군이 꿈을 꿨어요. 구름두원에서 눈에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안경을 들었어요. 안경을 들어가지고 야, 너가 내가 꿈을 거를 그려봐. 그러니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안경이 꿈을 그렸죠. 이게 목류도운도라는 자, 그래서
아동 배우기 강의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타인들을 부탁하고 배우기 먹을 가게에서 그림에다가 글씨 있어요. 몸으로 관계를 진짜 진기어가 엄청난 그림을 거기다가 이 그림은 어떤 연을 내가 꿈을 매달 며칠에 꿈을 안 하는 거니까 좋아하죠. 관계를 좋아하죠. 너무 좋으니까 또 잘하는 거예요. 마침 김종서가 놀러 왔어요. 종서야, 자, 종서, 야, 진짜 그림 좋다고 배워주고. 그래가지고 그 그림에다 낙서 말해서 우리가 말하자. 그러다가 숙주가 불러왔어. 야, 숙주야, 이거 뭐야? 숙주야, 야, 부탁 별거. 핑계가 왔어. 핑계가 갔다 와. 와, 그림도 그 다음 쓸데가 없어. 뒤집어. 뒤집어가지고 거기 뒤에다 쓰고.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에다가 손대지 마시고가 아니라 조선회화는 딱 어떤 하나의 그림이 딱 그려지면은 거기다가 미켈란젤로 더 이상 거기서 건드리면 안 되죠. 조선회화는 이 그림에다가 계속 나중에 그 그림 뒤에 보면은 그게 언제적 그림이야? 1400년대 정도의 그림인데 나중에 1870년 오색창기가 거기다가 뒤에다가 마지막까지 거기 글을 썼어요. 그냥 써가지고 그냥 오색창기. 그 유구한 그 수백 년의 역사 동안 계속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안도가 얼마나 지 아세요? 세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만 A4보다 조금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의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나는 14m. 합성 발견. 여기다가 또 여기 내가 또 써서 그림은 요만한데 그 그림에다가 중국 놈들도 거기다 써가지고 그 바다사 풀고 그게 14m. 끝나지 않는 그림. 여기에 작가의 독창성 물론 있죠. 작가의 독창성. 유일무이성은 없어요. 이 그림에는 그 그림을 그린 작자만이 존재해야 한다는 유일무이성. 거기에는 그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와 그리고 그 그림을 보고 느낀 감상들, 비평까지가 한 화폭에 쫙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시간을 두고 그게 들어가는데 이게 조선이에요. 그리고 그 서양 회화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서양 회화는 뭐예요? 시점이 하나죠. 중세 원근법적 해가지고 시점이 이렇게 하나를 모아가지고 그것들이 하나의 일정한 고점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아까 예를 든 안개의 복리도를 보면 다각적인 시점이 있습니다. 다각적인 시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데에 보면은 부감하듯이 아래에서 내려다보듯이 그려져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거의 문하고 거의 비슷한 몇 시야? 몇 시? 40. 3시 40. 어떤 데는 눈하고 비슷한 곳에서 돌아가고 있고 또 어떤 데는 위에서 보는데 이게 한꺼번에 다 준비됐어요. 그래서 공유도도 한국화를 볼 때는 반드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붙으면서 그림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시선을 움직이는. 그러면 나는 여기서 날아가고 있다가
여기서 거의 계산하고 같이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물을 쳐다보고 있다가 이쪽으로 수산이 할까요?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그림인데 단지 그림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내가 움직이면서 가요. 그런 심지어는 풍속 파일이 있어요. 김홍도가 그린 풍속 파일이 이런 여러 가지 시점들이 혼재해서 나타나요. 우리나라 뭐죠? 평면도, 우리나라 배치도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그림이 다 이렇게 이쪽에 지붕이 있고 위에서 있는 건 이쪽에 아래쪽에 지붕이 있고 옆에는 옆에 지붕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건 다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거 보면 그 자리에서 이 시점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거죠. 그걸 한꺼번에 그리는 겁니다. 구한말 때 자기는 사람이 자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서양의 양놈 화가가 궁에 왔어요. 그래서 초상화를 그린다 그래가지고 초상화를 그리는데 그 초상화를 그리면서 양놈 화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앉으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아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양놈 화가한테 부탁한 게 뭐냐면 내가 오늘 내 초상화를 그린다고 해가지고 머리를 잘 빗고 특히 뒤에다가 비녀를 꽂고 여기다가 수술을 딱 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 뒤에 수술 좀 잘 그려줘. 수술 좀 잘. 그 서양 해학과 가지고 있는 정면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면성.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뭐죠? 큐비즘, 나는 내가 피카소의 피카소랑 브라크 그림을 처음 본 게 성악도 미술책에서. 그래가지고 그 이상한 그림들을 후가에 있는 걸 보면서 이 이상한 그림 도대체 뭐지? 나중에 미술 선생님이 제가 미술 보려고 미술 선생님이 이게 인간의 행동을 여기서 저기서 그걸 그린 거라 이렇게 했다 보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런 개념이라는 거는 그런 개념이 얼마든지 더 잘 그거를 큐비즘이라는 게 가짜고요. 큐비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화가들 예술이라는 것과 자본주의가 결합하면서 만들어내는 작품입니다. 그거를 서양 애들은 새롭다. 서양 애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깼다라는 거, 새롭다라는 걸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위대합니다.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전혀 이상하다. 그거는 정말 기본도 안 되는 거죠. 머리가 모자란 거죠.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피카소가 그림 잘 그렸더라고요. 피카소가 그림 너무 잘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노년에 피카소가 노년에 했던 그런 작업 안장을 이용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건 잘 쳤어요. 그런 건 좀. 근데 큐비즘 자체는 예술사에서 같이 판도 정말 안 좋은. 그러니까 대가리로는 뭔가 과학 발전해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여야 하는 강박관념이 있고 또 새로운 거는 또 그런 관념을 깼다라는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이 두 가지 강박관념에서 서로 혼재돼가지고 시궁창에서 피는 이나이 같은 것들은 피카소, 이런 큐비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서양 애들은 이걸 잠시 부끄러워 해본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조선 회화에서는 그런 다각적인 시각들이 전혀 기괴하지 않게 보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면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기괴하지 않죠. 그런 어떤 시각들이 되게 다각적으로 공존해 있다는 거, 조선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음악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서양 음악은
서양 음악은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미술하는 분들 많으니까 여러분들 미술학원 다니셨죠? 미술학원 다닐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비가 아니라 산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거를 크레용으로 이렇게 빡빡 칠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흰게 도화지가 이렇게 보이면 미술 선생이 꼼꼼하게 칠해라. 그래가지고 빡빡 칠하잖아요. 왜 그래야 되죠? 혹시 이거 안 알고 있어요? 혹시 왜? 아니 이 집에 가보면 걸려있는 족자 무슨 엄청난 할아버지가 그린 족자라는데 그 족자에는 맨 빈 것도 샀는데 성 몇 개밖에 없는데 왜 크레용으로 그리는 건 학교에 가면 왜 생각해서 저 도화지를 다 치우려고 하는 거야.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왜 그럴까? 다 그렇게 했잖아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렇게 빡빡칠하냐면 저기에는 서양 애들의 중세 신학적 입장이라는 거예요. 서양, 서유럽 애들이 제일 두려웠다는 게 뭐죠? 제일 두려웠다. 중세인들이 제일 두려웠다.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공간. 서양, 중세 유럽인들에게 공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온다. 이게 왜 가장 두려울까요? 여기 이 비었다라는 거하고 이 우주는 어떻게 창조됐죠? 서유럽의 중세들이 생각하는 이 중세 신학은 신이 창조한 겁니다. 이 세상은 이 우주 만물은 신이 창조합니다. 그래서 신이 하나씩 다 만들었기 때문에 신의 의지가 비어있을 수 없습니다. 신의 의지가 비어있으면은 신학의 한계가 하자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세인들은 이 모든 우주 만물에는 다 신의 의지가 촘촘하게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어있다라는 건 그러니까 있으면 뭐예요? 신의 의지가 기입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신학적 하자예요. 그래서 확실한 거예요. 빈 공간이 있어. 우리는 기독교인도 아니면서 기독교인도 아니면서 저 유럽 애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아무 이유도 없이 이유도 안 가르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보면은 족자가 이렇게 걸려있는데 이게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서양 회화 안에서 이 중세 신학의 전통을 완벽하게 깨뜨리면 없어요. 서양 화가도 거기 깊은 거예요. 서양에는 왠지 다 하잖아요. 손동으로 그림 그리고요. 손동으로 그림 그리고 피로 어떤 우리나라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카락을 매일 아침마다 뽑힌 머리카락을 연결해가지고 그거를 저기서 만들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서양에서도 아직까지도 중세 신학에서 탈피하거나 없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죠? 좀더 이후에 새로운 없었어요. 단지 고정관념을 깨는 작업들을 있어요. 서양 회화에서 독도 이후에 그리고 원근법 발견이 있고 막 발견됐었던 부분 이후에 서양 회화에서 새로운 건 없는 거예요. 로버트 슈즈가 쓴 새로운 충격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저거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저 그걸 읽어서 그냥 다 가짜라고. 그 사람 정말 칭찬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고장나는 새로운 충격을 하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새로움이라는 거는 이쪽에서는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좀더 이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조선회화, 물론 이 중세 이전에는 논할 게 없습니다. 새로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중세 이하의 그 이전의 예술가들은 새로움이라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뭔지도 몰라고 그냥 했던 사람. 그 조선회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회화에서도 새롭다라는 걸로 뭔가를 만든 사람은 그걸 의식하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새롭다라는 거를 인식 안 하는 게 이게 더 맞는 거예요. 예술에서. 근데 그걸 인식하는 순간 서양회화자가 나는 거죠. 그런 서양회화도 합격한 공헌을 했죠. 인류 예술에 합격한 공헌을 했는데 단지 거기에 오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동아시아라는 이야기죠. 동아시아에서 동아시아의 지적 전통이 뭐예요? 서양 애들의 논문이라는 형식이 없어가지고 논문이 불경이나 중국에서 가져왔습니다. 불경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경전에 대한 론, 이 론을 다루는 거죠. 동아시아에서 어떤 이 세상의 완성은요, 동아시아의 세상의 완성은 이미 5,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기독교 문명은 계속 기독교 최후의 날, 심판의 날까지 계속 가잖아요. 앞으로 있잖아요. 최고의 날. 전 인류가 다 예수에 의해서 메시아에 의해서 구원되는 날이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그 최고의 날은 저 뒤에 있습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우리는 그 최고의 날을 이미 지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노노, 모자, 주역은 뭐 말하고 주역 이런 것들이 다 이미 2,500년 전에 완성됐어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다 완성됐어요. 팔만대장경이 언제 완성이 됐어요? 팔만대장경이라는 데 딱 이게 천년 전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세 사람들은 뭘 했냐? 그럼 놀았나? 그런 게 아니라 논어에다 주워. 논어에다가 상황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논어에 주워. 그 다음에 정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상황이다 주워에다 또 주워. 주자가 나타나도 거기다 또 주워. 이황이 거기다 또 주워. 송시영이 거기다 또 주워. 계속 주워겠어요. 원전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원전은 이미 완성된 거고 그 원전에다가 계속 자기 주석을 서양 애들 같으면 어떻게 그 주석을 다는 그 글의 형식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14세기 때 서양으로 넘어갑니다. 서양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쓰는 논문이라는 그 논문의 주석의 형태를 만듭니다. 물론 그때 이제 그 라이팅 스튜디한테 저게 맞아 이진법 체계 라이팅 스튜디가 이진법 체계랑 비교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 서양 애들이 볼 때는 서양 애들의 논문의 형태는 그걸 똑같은 걸 받아들였지만 너가 주장하는 바는 새로워야 된다. 너가 주장하는 바는 새로워야 된다. 그런데 동양은 뭐냐면 새로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의 원전을 그대로 두고 자기 해석이 새로워. 해석이 새로워. 이 해석을 못하게 한 게 동아시아에서는 아마 유일하게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성시의 사문난적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조선은 거기서 망했죠. 송시열이 주자 패배가 주자 이외의 해석은 하나도 허용하지 않는 이 과격한 혁명적 행동 때문에 홍시열이 만들어요. 그 때문에 사실 그때부터 조선 사회는 맹목의 길로 빠져든 거죠. 이슬람이 망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망했죠. 홍시열이. 그런데 이 원래 동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는 거는 계속되는 주석이에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전혀 새롭지 않는 하나의 텍스트가 있고, 그 텍스트에 계속적인 텍스트가 있고, 그 텍스트를 만들어 나가는 게 동아시아의 지적입니다. 새롭다라고 항상 그 과거 시험은 뭐예요? 과거 시험은 13경을 쫙 외우고 13경 거의 머릿속에 깔라놓고 어떤 돈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러면 주자가 뭐라고 하고 노자가 뭐라고 하고 공자가 뭐라고 하고 이것들을 자기가 이거는 그거를 다 설명을 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용광로에 끌려가지고 자기 생각을 한 방울 딱 내요. 그게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여단은 몇이에요? 딱 4시. 그러면 여단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 한나라 때 과거시험 제도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게 또 다시 유럽으로 건너왔어요. 유럽으로 건너와가지고, 그때는 유럽은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귀족들 자제, 패스들. 그러다가 유럽에서 시험을 쳤죠. 과거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요. 그게 다시 이제 역습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모양 꼴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이상한 역수입 같은 것들이 지금 되고 되면서 이루어지게 된 게 지금 이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그 조선이 가지고 있는 조선 예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신들, 사실은 그 세한도 추사의 세한도를 한번 이게 올려져요. 추사의 세한도를 보면은 저는 그게 그렇게 잘 그린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추사의 세한도가 그렇게 높게 떠받들어지는 거는 그러니까 추사 이전에, 세한도 이전에 조선 회화의 모든 역사를 모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추사는 그림을 잘 그리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단지 거기에 자기의 어떤 정신이 하나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말하자면은 이런 겁니다. 아까 큐비즘하고 연관해가지고 추사의 세한도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보면 공자가 회성소라는 얘기를 하죠. 흰바탕이 있어야 돼. 흰색은 나중에 핀다. 찍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중국 회화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보듯이 남종화나 북종화, 선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그림, 선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그림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지 않았어요. 중국 회화의 청대 회화라든가 이런 거 보면 다 채색하고, 다 기단의 그림 채색하고, 화려하게 이럴 때 색깔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조선에서는 채색하고라도 남종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문이나 전통으로 강했죠. 내가 채색화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려시대 정리는. 그래서 고려시대의 채색화의 전통이 어마어마한데요. 제가 티베트에 가가지고 지금 그 달라이라마 스님에서 정전 스님하고 같이
평화를 보다녔어요. 살아다녔어요. 해달라고 중국 애들한테 점령당하고 거기에 들어간 티벳 노자들이 자기 유산들을 하나씩 빼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러 다니면서 살아다니는데 그거를 살아다니면서 이제 이거 대단하다. 티벳 통화라는 게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말하자면 그 제갑주는법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기 그림의 값어치를 모르니까 400위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전스님이 700위를 주고 가서 왜 이렇게 많이 달라는 값보다 더 되냐고 이거는 제 값을 치러야 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태국에서도 평화를 보고 쭉 돌아다니다가 역시 평화는 티벳이 최고구나. 그리고 한국에 왔더니 화학미술관에서 무료 평화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서 딱 갔는데 딱 티벳 테마는 거기 순차가 확 나옵니다. 그 테마가 제일 힘들어요. 그 금으로 이렇게 칠한 거라든가 옷의 주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화려하고 아름다워. 화려하고 아름다워. 사치하지 않은 화려함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려시대의 채색화의 전통이 엄청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조선시대를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특이합니다. 예. 조선의 회화라는 것은 음악이라는 것도 특이해요. 지금 중국은 다 사라졌죠. 종묘제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우리나라 걸 지금 보고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종묘제례 하잖아요. 매월 5월 첫째 주일날 종묘에서 그 이상한 음악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전이적인 황종공이라든가 인여공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굉장히 전이적이고 발성도 굉장히 전이적이고 그거는 종묘제례는 꼭 종묘제례 때 들어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리가 안 나요. 하여간 음악도 그렇죠. 서양 아까 음악 얘기하다가 딱 들으셨는데 서양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마디가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한 시간을 하나를 딱 두면은 그 시간에다가 조그맣게 띄워놓습니다. 심지어는 빙까지 울림까지 거기다가 쭉 띄워놔가지고 그래서 바로 회화에 보면 점점이 나가잖아요. 음들이 계속 거기에 들어가죠. 꼽혀 들어가죠. 그런데 조선 음악 같은 경우에서는 노은다고 오른손으로 음을 튕기고 왼손으로 가지고 음을 만진다. 오른손으로 음을 만들어내고 튕겨내고 왼손으로 음을 만진다. 튕겨내고. 그래가지고 가야금이나 건고 같은 경우는 둥하고 이거 가지고 놀잖아요. 슥슥슥슥슥 되면서 그 음을 퍼지는 음들 집안대로 만들어. 가야금 퍼지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여기다 그걸 뭐로 하냐면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이거 이렇게 쑥쑥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무슨 살이 바이올린 같은 거 하는 음식을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 여기 붙은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여자들도 뭐 다 알고 있죠. 그럼 그 사람이 붙은 사람 내는 게 음지가 확실해집니다. 딱 집어넣고 쫙 하면 정확하게. 그런데 건고 같은 경우에는 조선음악은 그렇게 분명한 걸 받았잖아요. 여기 붙은 살이 이렇게 음이 정확했어요. 이 붙은 살이 맥히면 이렇게 깎습니다. 깎아가지고 살을 제일 여리게 걸고 그래가지고 그 진동, 딱 진동하면은 얘가 그 진동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진동으로 놓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냐면 그래서 조선 음악은 거의 몸으로 듣는 음악이다.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몸으로 듣는 음악이다. 그렇게 해서 그건 건고 주자도 마찬가지고 해금할 때도 우리나라 해금은 좀 이게 서양
중국의 어부 같은 경우는 활이 이렇게 떨어져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 느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땡기면서 놓는 거예요. 땡기면서 그리고 바깥으로 내려다가 그리고 여기 굳은 살이 안 되니까 땡기고 이것도 깎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살이 그러니까 조선음악에서 굳은 살이 매겨서 좋다 하는 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조선음악에서는 굳은 살이 있으면 안 된다. 그걸 몸으로 감지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일본 놈들은 순전히 만화 같은 거 있죠. 검을 만들 때 이렇게 당근질을 해요. 땅땅땅 만들어가지고 물에다 담궈가지고 달궈가지고 뚜껑에 해가지고 그 온도 적정한 온도를 알기 위해서 사람 몸에다가 이렇게 해요. 사람 몸에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타면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 전설인 것 같아요. 그런 전설이 있을 정도로 이게 조선음악에서는 그런 몸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하고 그리고 1시간 충분히 비워주죠. 무시하고 한참 간 다음에 어떤 침묵에서 다시 그것까지 다. 그래서 이게 그 노이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양 음악에서는 송이라는 것들, 뮤직이라는 것들, 하모니 이런 것들하고 노이즈라는 거하고 반드시 구분이 되죠. 그런데 그 동양 음악에서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국민치련 중에 하나인 해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그 오래된 음악론을 썼죠. 중국에서 음악론, 성모애랑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소리 성자를 썼습니다. 노자의 음악관을 나타내주는 거죠. 노가의 음악관. 소리 성모애랑 소리에는 슬프고 즐겁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는 그냥 소리라는 거죠. 소리를 듣고 거기에 소리가 원래 즐겁고 슬픈 게 아니라 그 음악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즐겁고 슬플 따름이다라는 게 성모애랑론의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재미난 건 음모애랑론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소리 음자, 음모애랑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모, 소리 성자를 써요. 노이즈까지 포함합니다. 그런데 공자는 음이라고 씁니다. 성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공자는 그 소리에서 성이라는 것과 음이라는 걸 훨씬 구분합니다. 근데 노가에서는 소리 성자를 써가지고 노이즈, 뮤직 이걸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음악하고 비슷하죠. 근데 아까 퀴즈 얘기했듯이 현대음악 지금 서양의 현대음악 너무 못 만들죠. 진짜 못 만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못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중들한테 외면당하는 거죠. 대중이 외면하는 거는 재미없으니까 외면당하는 거죠. 못 만들었기 때문에 외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양의 현대음악이 지금 철저하게 사람들한테 소외당하는 건 잘된 일이라고 봐요. 이거는 공허해지면 안 돼요. 그런 음악이에요. 좀 더 잘 만들어요. 걔네들은 왜냐면 못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수천 년간 이 뮤직이라는 거에 사로잡혀, 하모니라는 거에 사로잡혀 그리스 시대 하모니라는 거죠. 이것만이 음이라고 만들었다는 애들이 갑자기 개념이 머리 정신이 좀 달라졌다 그래가지고 그걸 하루아침에 잘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게 어떤 새로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새로움이라는 거를 만들면서도 새로운 형식을 새로운 내용을 새로운 형식에 담아내야 되는데 그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까지 그 새로움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새로움에 대한 것들이 고정관념을 깨는 것들과 등식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은 이번 강의 문장에 이제까지 했던 것과 연관이 되는 것까지 창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창조하지 말라. 새로움이라는 것은 서양식의 그런 새로움이라는 건 없습니다.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려고 창조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해안의 새로운 것은 없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다 신이 만든 거니까. 신이 만든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새로운 거는 늘 있습니다. 우리한테 새로운 거는 늘 있죠. 근데 그 새로운 거는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쓰레기통이 왜 있었지? 라고 느끼잖아요. 갑자기 쓰레기통이 언제 생겼지? 근데 어떤 사람은 이미 쓰레기통을 본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새로움이라는 것은 그런 거고 창조한다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동아시아의 지적 전통으로 얘기한다면 이미 5,000년 전에 창작은 다 끝난 거예요. 5,000년 전에 창작.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보면 그것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연결하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에너지를 나누는 거죠. 이 연결한다는 거. 무엇과 무엇을 연결한다는 거는 거기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충돌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충돌에서 창조를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창조하지 말고 연결하면서 그 연결하면서 부딪히고 거기서 튀어나오는 에너지에 주목하게 돼요. 그 에너지에서 우리는 거기서 만약에 창조의 의미를 찾는다면 거기서 찾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유하지 마라. 사유하지 마라. 사유하지 말고 반응해라. 여기서 사고가 아닙니다. 사고. 고찰이 아니라 사유예요. 사유라는 거 뭐냐면 근원, 말미암,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라는 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생각하고 이게 여기서 왔구나 하면 잊어버려요. 그걸 잊어버려야지. 그게 계속 공부 잘하는 학생들처럼 이렇게 기억에 남아있으면 거기에 족쇄가 걸려요. 족쇄가 걸려버려가지고 헤어나는 게 힘듭니다. 누구나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떤 예술이든지 음악이든지 문학이든지 어디 누구나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지만 자기가 가장 좋게 읽었던 것 그런 것들은 생각나지 않아요. 생각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거기에서 충격을 받았는데 얘기할 때 그렇게 술 먹다가 나 진짜 스텝스케일로 이건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었는데 생각 안 나지. 충격만 받았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 생각 자세히 생각나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사유는 걷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이런 걸 걷어버리고 차라리 그런 근원을 해체해버리고 그 다음에 현상의 몸으로 반응하는 거죠. 몸으로 반응하면서 그때 새로운 어떤 충격들이 흡수합니다. 충격이라는 거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액션을 하고 그 리액션에 딱 부딪혔을 때 그 리액션이 나한테 쫙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쫙 흡수가 돼가지고 내 액션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무도의 동작이랑 똑같습니다. 이소룡이라는 사람 알죠? 이소룡이라는 사람은 절권도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전 대단한 추만치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하나도 안 읽었잖아요. 절권도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소룡이 이제 1인치 펀치를 하거든요. 여기 상대방의 오브제라는 게 딱 있으면 이 오브제나 한 명 두고 여기서 가격이 들어갑니다. 이게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이 사람은 엄청난 충격을 받는데
여기서 가격을 하는 건데 그 짧은 거리에서 1시간 안에 자기의 액션을 다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게 되면 그 리액션을 또 자기 몸에 충분히 들어오게 돼요. 짧은 순간. 그래서 거의 몇 번에서 승부는 바로 따닥 하면 딱 승부가 나더라고요. 따닥 하면 픽스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무도라든가 무용의 동작 하면서도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 액션과 리액션을 잘 발휘하는 거. 그리고 그 조선무용에서도 그렇죠. 조선무용에서는 그 액션과 리액션을 완전히 흡수해버려요. 말하자면 서양 그 무용에서는 앞발 내딛으면 이 반동만큼 뒤로 물러나는 게 있는데 조선무용은 왜 그대로 시간을 정지시켜가지고 거의 여기 앞에 무슨 거대한 스포츠가 있는 것처럼 쭉 그래서 그 조선무용에서는 시간이라는 것보다도 시간이라는 것보다 공간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현재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4차원 시공간이라고 합니다. 그죠? 공간 X축, Y축, Z축 이 3차원입니다. 공간이 3차원에다가 시간 이 2차원이 더해져가지고 4차원이 돼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현대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3차원 공간이 아니라 4차원 시공간이에요. 시간이라는 것과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우리가 이렇게, 근데 이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이동할 때 시간을 느낍니다. 우리가 여기서 너무 때려요. 시간이라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변이 변해요. 태양 이동하면서 여기에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시간이라는 것과 공간이라는 것들을 따로 떨어뜨려서 한 번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매일 합니다. 시간이 사라져. 완전히 시간이 사라져. 공간만 있는 경험을 매일 합니다. 이게 뭐죠? 매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사라져. 네? 우리가 꿈을 기억 못하거나 혹은 꿈이 뜨악하자고 여기는 경우는 시간이 사라져요. 시간이 사라져서 우리는 순차적으로 뭔가를 못하죠. 순차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시간이 사라져요. 내가 여기에서 일산에서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나와가지고 어디서 버스를 타고 어디서 버스 타고 이건 다 어디서라는 얘기지만 이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만약에 여기서 딱 잡아내면 나는 갑자기 안산역에 있다가 갑자기 경부 청소년이라고 갑자기 지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건 시간이 배제됩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우리는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수를 추구합니다. 이런 새로운 경험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새롭지 않죠. 맨날 경험하는데 우리가 맨날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새롭게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죠.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것과 어떤 것을 연결하고 어떤 것과 어떤 것에서 반응하는 거 이런 훈련이 계속 있지 않으면 이 연결의 에너지를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 훈련이 잘 되지 않으면 피카소같이 부끄러운 짓을 하거나 투사같이 좀 남체스러운 짓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단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겁니다. 창조하지 말고 연결해요. 그리고 사유하지 말고